안녕하세요. 한국문화 강좌 한국학 특강 사자성어 강의를 맡은 김지연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은 지금 막 비가 그쳐서 좀 무덥습니다. 여러분 계신 데는 어떤지요?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못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또한 인연이라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할 사자성어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드리면 채팅창에 답변을 적어주시거나 또는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1시간을 진행하고 약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자료를 볼까 합니다. 화면을 보셨으면 합니다. 긴장을 좀 해서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벌써 창에 인사들이 왔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네, 반갑습니다. 베로니카 친구도 반갑고 탄술루 친구도 반갑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사자성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사자성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한국어에서 사자성어를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라고 하는 말, 이 사자성어라는 말은 고사성어를 나타내는 중에 4글자로 된 것을 말합니다. 사자성어 대신 그래서 고사성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고사성어라고 할 때 앞에 고사라는 말은 옛일, 옛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유래된 한자어 관용어를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이 유래가 있는 옛날 일로 주로 역사적인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이 고사성어를 안다라는 건 한국 문화 그리고 역사 이런 부분에 좀 잘 알고 있어야만 쓰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어는 이 단어에서 성어는 옛사람들이 만들어낸 관용어라는 의미이고요. 관용어라는 말은 한자가 좀 낯설 테지만 이 시간에 좀 공부를 하신다면 관자는 익숙할 관, 그래서 익숙해지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다라면 이 관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익숙해진 습관이 관습이란 뜻이고요. 용자는 쓸 용자, 즉 관용이라고 한다라면 익숙하게 쓰다, 익숙하게 사용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어라는 말은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이라는 단어인데 2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었지만 원래 사용되던 뜻에서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말들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발이라는 단어, 우리가 풋이라고 하는 이 걸어다니는 발과 넓다라는 넓이가 합쳐져서 발이 넓다라는 관용어를 쓰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이 넓다라고 하면 실제 사람의 발이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쉽게 잘 사귀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사용되는 관용어가 발이 넓다, 발 넓다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처럼 이 고사성어도 옛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성어로서 관용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라는 말 자체는 실제로 단어의 길이가 2자도 있고 길게는 21자, 제가 예로 들어 놓은 행, 백리, 자, 반어, 구십리 이런 경우에는 8, 9자죠. 그래서
이 고사성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글자 수가 좀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성어라고 말을 한다라면 넉사자라고 해서 네 글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네 글자로 된 한자 성어를 사자성어라고 하고, 속단처럼 관용어로 사용되고 단어로 인식되는 그런 어휘이기 때문에 사자성어가 사실 한국어를 이 사람이 얼만큼 잘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가장 제일 높은 레벨, 그런 최종 관문, 그런 느낌도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자 성어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린다면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로 우화, 이제 비유하는 동물 이야기 등등 비유나 교훈,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여러 책들에서 유래한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진 단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랑거철, 이거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마귀가 수레에 겁도 없이 앞발을 들고 덤빈다라는, 거기서 나와서 세력이 보잘것없거나 힘이 아주 약한 상대가 세력이 크고 힘이 좋은 사람 또는 그 단체에 덤벼들 때 당랑거철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사성어는 이러한 한자 성어 중에서 옛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삼고초려, 역사적 이야기가 많거든요. 삼고초려는 3번 찾아가 본다라고 해서 굉장히 절박하게 그 사람을 초빙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사자성어는 지금까지 했던 한자성어, 고사성어를 다 합쳐서 4글자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오늘 수업할 내용은 한자성어, 고사성어 중에서도 4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를 진행할까 합니다. 고사성어가 아닌 유행어도 4글자로 맞춰지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어에서도 계속해서 이 4글자로 만들어진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 한국어를 배우실 때 들어본 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내로남불, 맨 마지막에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좋은 거고 남이 하면 똑같은 건데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인데, 내로남불 자체가 지금 제가 했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을 줄여가서 4글자로 만든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자 성어처럼 만든 내자가 아시탑이라고 해서 작년에 대학 교수들이, 한국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시탑이 나하자, 오를 시자, 남타자, 아닐 비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르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시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로남불이란 단어를 아시탑이라는 한자 성어처럼 만들어주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사자성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서유기라는 한국 유명한 예능을 보실 때는 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자성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당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영상 하나를 볼까 합니다. 단어를 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처가 열반하려고 할 때 제자에게 해준 말이 바로 이 회자정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엔 영원한 것이 없고 만나면 이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가르치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우리가 만나면 헤어지고 이별을 하는 상황에서 회자정리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별 상황에서 쓰는 말로 사용하는 한자 성어, 사자성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친구가 회자 정리라 했어. 그 말은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별은 정해진 거야, 이런 말을 한 것이 되죠. 회자 정리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반대말이 거자 필반인데요. 이거는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요, 한자 성어를 알고 사자 성어를 알면요, 한국어를 정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런 표현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팔방미인이라는 표현을 들으실 수 있는데, 팔방미인이라는 단어는 8, 8이라는 숫자를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방자는 모방, 모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90도, 각이 진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사방이라고 할 때 이 방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팔방이라고 하면 8방위를 뜻해요. 동서남북 위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요.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미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용하죠. 사람인자, 지금 제가 얘기한 미인이란 단어 나왔고요. 그럼 팔방미인이란 어떤 뜻이냐? 앞에서 봐도 예쁘고, 뒤에서 봐도 예쁘고, 옆에서 봐도 예쁘고, 위에서 봐도 예쁘고, 아래에서 봐도 예쁘고, 어디서 봐도 예쁜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얼굴만 예쁜 사람도 있고 몸만 예쁜 사람도 있는데 이 팔방미인은 두루두루 예쁜 것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팔방미인은 이렇게 한자의 뜻 그대로 어느 모로 보나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 방면에 재능이 많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를 잘 알면 한국에 대해서 팔방미인의 능력을 가졌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제가 사용한 것도 이런 이 능력이 뛰어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요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한국의 과일인 배라는 과일이거든요. 이 배를 먹으면 일단 맛이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달거든요. 근데 이 배가 달아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에게 좋은 효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 미백,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항암 효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비만, 살을 빼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효능이 있을 때, 이럴 때도 팔방미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사자성어를 아까 미인한테 쓰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쓰기도 하지만 사물에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사자성어가 얼마나 두루두루 한자어의 한국어에서 사용되는지를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광고할 때 이 물건을 왜 사야 되는지, 또는 이 물건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 물건은 팔방미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방미인을 알아두시면 쓸 때가 많으시겠죠.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 좀 빠르지는 않는지요. 좀 천천히 하겠다고 하는데 또 제 전공 분야다 보니까 막 신나갖고 저 혼자 막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빠르거나 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을 해주셨으면, 의사 표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군계 일학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팔방미인과 같은 의미에서 군계 일학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군계 일학의 군자는요, 무리 군자예요. 그래서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말 중에 군중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군중이라는 말의 군자가 무리라는 뜻의 이 군자를 사용하는
한국어입니다. 개자는요, 닭개자예요. 치킨, 한국은 치킨의 나라라고도 하더라고요, 요새. 닭이라는 뜻이고요. 일자는 하나, 숫자, 한일, 그 다음에 학은 요것도 세 종류인데요. 학이라는 뜻이고, 사실 우리말로는, 한국어로는 두루미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한자어에서는 학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서 저도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러면 군계 일학이라고 한다라면 닭이 엄청 많은데 딱 한 마리 학이 같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닭은 다 아시죠? 학은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요 닭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요 뜻에서 닭은 평범한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학은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서 평범한 사람 속에 뛰어난 한 사람을 나타낼 때 군계 일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군계 일학은요, 중국에서 온 말인데요.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에 중림칠연이라는 7명의 그 은둔해 세상을 버리고 술 마시고 검은 곳 하면서 시집고 하던 7명의 운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받던 해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런 역적 같은 데에 연루되어서 일찍 죽게 되거든요. 그 해강한테 있었던 아들이 해소인데 해소도 아버지를 닮아서 뛰어난 인재여서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그 이제 관직에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 해소를 본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뛰어날까? 군계 일학이구나. 거기서 사용해서 그 다음부터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나타낼 때 군계 일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닭과 두루미가 잘 이해가 안 가실까 봐 제가 사진을 첨부해 놨는데요. 닭은 익숙하시죠? 아마 근처에 늘 있어서 보실 테고요.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늘 볼 수 있는 새고요. 학은요, 지금 흑백 사진으로 나와 있지만 이 키가 대략 1.5m 성인 어린아이만큼 키가 큽니다. 그리고 날개를 다 피면요 2.5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새이거든요. 그러니까 닭들 옆에 같이 있으면 우뚝해 보이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날 때, 그러니까 제가 군계 일학을 뽑아놓은 이유도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하는 여러 친구들 중에서 한자성어, 사자성어를 배움으로써 군계 일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사자성어를 넣어봤습니다. 실제 두루미는요, 학은요, 굉장히 멋있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학이라는 소설도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요, 금상첨화라는 한자 성어를 설명할까 합니다. 금은요, 비단이라는 뜻이에요. 실크. 그래서 비단, 실크로 만든 옷 자체가 굉장히 고급 옷이거든요. 그 위에, 윗상자, 그 위에 더할 첨, 더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더해주느냐? 꽃, 화자. 꽃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자체도 아름답고 좋은데 그 위에 꽃이 첨가되어 있으니까 꽃으로 장식을 해주니까 더 예쁘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 꽃 자체 생화를 놓기도 하지만 꽃을 수놓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름다움 위에 더 아름다움을 첨가해 줌으로써 더 좋은, 그래서 좋은 일에 또 좋은 것을 더할 때 사용하는 말이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본다고 했는데 금상첨화는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을 더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금상첨화가 들어간
우리말 문장을 만들어 보실까요? 한국어 문장? 뭐 이러이러하니까 금상첨화야 이런 식으로요. 예, 지원할 학생 있으신가요? 아직 불편하신가요? 이런 경우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먼저 그냥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럼 좋지요. 좋은 일인데 그 시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금상첨화야 이렇게 사용할 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더해져서 가장 좋은 일이 됐을 때 금상첨화라는 말을 쓰고요. 금상첨화라는 말만큼 또 많이 사용되는 말이 이건 반대 상황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 제가 그 밑에 설명해 놓은 설상가상이라는 뜻입니다. 설은 눈설자, 눈이라는 뜻이고요. 상은 아까 윗상자 있었죠? 그리고 가자는 더해주다. 아까 더할 첨자와 같은 의미의 뜻이고요. 상자는 서리상자. 눈 내리고 그 위에 서리가 내린다의 뜻인데요. 실제로 이 말은 눈이 내린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서리가 내리면 눈 내려도 길을 걷기에 미끄럽거든요. 거기에 서리가 내리면 더 걷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는데 더 나쁜 일이 생길 때 금상첨화와는 반대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이 설상가상을 우리말, 그러니까 한국어 속담으로 바꾸면 엎친 데 덮친 격,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뭐 이럴 때 요 설상가상이라는 단어를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 좋은 일을 설명할 때가 많아서요. 금상첨화라는 말보다는 설상가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더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전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쓰면 더 좋은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서요. 금상첨화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거와 관련 있는 사자성어를 설명하고 싶어서 형설지공이라는 사자성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형자는요. 개똥벌레 형이라고 하는데요. 개똥벌레라고도 하고요. 반딧불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면 이 한자 자체에 벌레 충자가 들어있어서 벌레인 걸 알려주는데요. 요 개똥벌레, 반딧불은 빛을 내는 벌레입니다. 눈설자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요. 눈이라는 단어이고요. 스노우, 그리고 갈지자는 한국어의 그 속격, 의의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자어에서. 공을 이루다 할 때 공이라는 한자어고, 형설지공이라는 건 무엇이냐? 반딧불, 개똥벌레와 눈, 빛으로 공부하여 이룬 공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요 다음 걸 먼저 보고 올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빛나는 요 벌레가 개똥벌레 반딧불이고요. 그 옆에 제가 눈 내린 요 장면 풍경을 옮겨놨는데요. 반딧불을 모으면 이렇게 등불처럼 캔들처럼 쓸 수 있을 정도의 불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아주 환하지는 않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캔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요 반딧불을 잡아서 그걸로 책을 비춰서 공부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요 눈설자도 눈은 흰색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거든요. 그래서 눈 내린 밤, 달밤에 달빛을 눈에 반사시켜서 책을 읽었다라는 뜻이 이 설자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 고생을 하면서 사실 반딧불로 책을 보고 그 눈에 비친 달빛으로 공부하는 것이니까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 힘겹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공부해서 실제로 이 진나라, 중국 진나라의 차윤과 송강이라는 사람이 실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둘 다 과거라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높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할 때 형설지공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낼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이거든요. 이 형설지공으로 한때 유명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는지요? 2015년 6월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진인데요. 필리핀 세부 만다우에 있던 다니엘 카브레라라는 이 9살짜리 어린아이가 9살이면 어린가요? 하여튼 이 아이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 매장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그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림으로써 이게 필리핀의 형설지공이다 라고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걸 형설지공이라고 하고요. 이 노력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낼 때, 그 결과까지 만들어낼 때 형설지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나는 이러이러해서 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른들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 형설지공입니다. 봐라, 이 아이도 맥도날드 불빛 아래서 공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형설지공 한다라면 못할 일이 사실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형설지공을 설명드리는 건 사실 공부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는 내가 이런 처지여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형설지공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공부하시면 공부가 좀 그래도 즐겁지 않을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형설지공 꼭 기억해 주세요. 반딧불과 눈빛으로 공부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게 꼭 성공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도 기쁘죠. 그 보람 자체도 형설지공이라고 합니다. 말은 안 빠르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소개할 한자 성어는요, 또 공부 얘기입니다. 주경야독이라고 하는데요. 주자는 낮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낮주자를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뭐 주간, 뭐 이런 단어도 보시고요. 주야라는 단어도 보실 거예요. 야자는 지금 주경야독의 야자와 같이 쓰이면 낮과 밤이라는, 그래서 주야라고 하면 사실 하루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요 주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경자는 밭갈 경자입니다.
요새로 치면 사실 일하다의 뜻인데요. 요 한자 성어가 사자성어가 만들어졌을 당시는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밭갈다라는 요 단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밤야자, 읽을 독자, 즉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 책을 읽는다. 근데 사실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공부라고 보기 때문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 예, 그래서 낮에 농사 짓고 밤에 글을 읽는다의 뜻인 주경야독은 현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앞에 형설지공과 좀 비슷하지요. 근데 형설지공하고 조금 다르게 쓰는 것은요. 요거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상황만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할 때 주경야독이고요. 형설지공은 그것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룩한 기쁨, 보람, 그리고 성공한 것까지 나타내기 때문에 형설지공과 주경야독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쓰는 말은 사실 주경야독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주경야독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주경야독해서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경야독이라는 단어도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에 다 외워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을 듣고 나서 나중에 신문이나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를 보시면 사용되는 걸 들어보시게 될 거고요. 그때 사용될 때 아는 글자가 나면 나 저거 들어봤어. 이러면 친숙하게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밌게 들어주시는 걸로 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다 외우실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요. 예, 다음은 다다익선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건 한자도 너무 쉽습니다. 마늘 다자, 많다의 뜻이고요. 이게 2번 반복하지요. 그래서 다다, 그러면 많다, 많으면 많을수록. 익자, 여기서 이 익자는요, 뜻이 이롭다, 이익이 된다 할 때 그 익자거든요. 그런데 더하다란 뜻도 있어요.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이라는 단어가 이 익자라는 뜻이거든요. 요런 뜻으로 사용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익장이라는 뜻이 그 단어가 있어요. 노익장이라는 단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건장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70, 80, 90 된 노인들이 아주 젊은이들 못지않게 일을 하고 그 생활을 할 때 노익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익자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런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선자는 착할 선자인데요. 착하다라는 건 한국에서는 이걸 좋다의 의미로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짧지만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다다익선은 실제로 그 한나라 때 이것도 사실 중국 역사와 관련이 되는 건데 한나라 때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한나라 고조가 그 한나라를 건국할 때 도움을 준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한신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몇 명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가라고 이 유방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신이 임금님께서는 2만 명의 병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만인가요? 10만의 병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그럼 자네는 얼마큼의 병사를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한신이 사실
평범하게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유방에 의해서 포로로 잡힌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유방이 웃으면서 자네가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다익선이라 이야기했는데 왜 나에게 사로잡혔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한신이 웃으면서 임금께서 움직이는 10만의 병사는 장군들이고 제가 움직이는 병사들은 병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장군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제가 사로잡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서 나온 말이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요 지금 광고 문구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다다익선 이벤트. 그런데 그 밑에 사실 보시면 뭐가 보이시냐면요. 단과 2과목 등록 시 20% 할인. 보이시죠? 2과목을 등록했을 때 20%를 할인해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단과 3과목 등록 시 한 과목이 늘었죠. 그러니까 30%가 아닌 40% 할인. 이렇게 2개보다는 3개일 때 더 좋은 혜택이 간다고 할 때, 이럴 때도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보단 둘일 때, 둘보단 셋일 때 점점 혜택이 좋아진다라고 사용할 때도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에 관련해서 듣는 사자성어 중에서 의외로 가장 많이 듣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래는 사실 병사를 움직이는 것이었는데요. 그거와 달리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진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다익선이라는 단어는 요 사자성어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한 내용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 욕심이겠지만 예, 많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니까요. 자꾸 여러 차례 읽어보시면 좋으실 테고요.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작업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한자 성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재로 받은 한국어 교재에 그 부록으로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재를 열어서 부록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공부하실 수 있을 테고요. 그때 보시면서 수업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예, 형설지공, 주경야독 아시겠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표리부동이라는 단어를 설명할까 합니다. 표리부동은 표자가 거표자라는 뜻입니다. 이 거표자가 사용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거는 표현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무언가를 하는 것, 그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때 거표자고요. 사실 이 거표자는 한자 설명을 하면 옷이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옷 위에 무언가를 달았다. 옷을 입으면 겉이 있죠. 그 겉을 나타내는 게 이 거표자예요. 요거의 반대말이겠죠. 겉이 있으면 안이 있어서 안, 속이라는 단어. 그래서 표리는 겉과 속이라는 단어가 돼요. 부동은 아닌가 부, 아니다. 동은 한 가지 동자. 표리부동, 안과,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지 않다. 그래서 이 표리부동은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 겉으로 드러난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를 때 표리부동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요 표리부동은 재밌는 짤들이 많아요. 아주 귀여운 너구리가 나왔죠.
지금 앞에 있는 너구리는 표정이 그냥 살짝 미소 짓는 정도지만 미소 지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무표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겉은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데 속마음은 박수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예. 뭐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뭘 해주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그게 사실 속에는 엄청 좋지만, 또는 뭔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서 화가 났는데 겉으로 웃고 있을 때, 이때도 표리부동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렇게 겉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과 속마음이 다를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표리부동입니다. 실제로 이 표리부동은요, 겉감과 안감이라는 뜻인데, 이 표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옷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주 거친 무명 옷을 이야기할 때 표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친 무명 옷을 그 임금이, 그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표리를 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표리 입는 걸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런 형편없는, 좀 보잘것없는 이런 표리를 입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리를 입지 않는다, 그들과 같이 입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로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표리부동,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럴 때 우리가 표리부동이라고 씁니다. 자, 여러분들 표리부동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표현. 제가 지금 표리부동을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한국어로 다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혹시 들어본 말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아는 거 있는 학생 있으신가요? 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질문을 던지면 좀 난감하시죠? 아, 네네.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오, 네. 아, 예. 예. 좀 늦게 왔는데 금상첨화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타르피아 학생이 그분은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다니 금상첨화야. 네, 좋은 예입니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럴 때도 쓰죠.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한 표리부동과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하나 제가 한자성어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벌이라는 곤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곤충은 벌은 꿀을 만들기 때문에 입에서는 그 꿀이 있어서 달콤한데 그 꽁무니에는 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입에는 꿀을 갖고 있으나 속마음은 칼을 품고 있다 해서 구밀복검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어서 그게 표리부동과 같이 쓰는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이렇게 하고 다음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잠시 쉴까 합니다. 자, 아까 다다익선에서 익자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그 이념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념이라서 이 단어는 꼭 알고 가셔야 해서 넣은 단어인데요. 큰 홍자, 넓은 홍자, 익, 더할 익자인데 여기선 이익, 이롭다. 그리고 사람 인자, 사이 간자. 사람 인자, 사이 간자, 틈 간자를 합쳐서 인간.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인간이죠. 그러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리, 넓을 홍자, 널리, 인간 세계, 인간을 이롭게 한다의 뜻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처음 나라가 세워진 고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을 세운 당군이 내세웠던 이념이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익이라는 단어 자체는 정말 한국어에서 늘 보는 단어가 되실 수 있어요. 대학교 이름이기도 하죠. 홍익대 또는 홍익회. 그래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자성어는 그냥 뭐 고사 자체의 의미가 당군이 나라를 세울 때 만든 이념이란 뜻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념이기 때문에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인간을 돕는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하고 늘 대세이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홍익인간은 알고 가셔야 돼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안내했던 것처럼 1시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만날까 합니다.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물도 한 잔 마시고 쉬었다가 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잘 쉬고 오셨나요? 저도 쉬는 시간에 물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마음도 가다듬고 다음 사자성어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자성어는 함흥차사라는 단어인데요. 글자는 함자가 다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흥은 일흥, 일어나다. 그래서 일으키다, 흥기하다 이럴 때 사용하는 흥자고요. 그 다음에 차자는 어긋날 차자. 그래서 이 차이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차이가 많다 이럴 때 사자는 하여금 사자. 그래서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 사자가 들어가는 사동사, 사역동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 사자를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네, 이 함흥차사에서는요. 함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명, 땅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함흥이라는 단어를 혹시 함흥냉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함흥 지역에서 먹는 냉면을 함흥냉면이라고 해요. 냉면이 유명한 곳이 두 곳인데요. 하나가 또 평양이죠. 그래서 평양냉면. 요거는 하나 재미삼아 하는 얘기인데요.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요거는 면발로 구분을 하는데요. 평양냉면은 메밀이라는 곡식으로 만들고요. 함흥냉면은 감자나 고구마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은 좀 잘 끊어져서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함흥냉면은 좀 더 쫄깃쫄깃합니다. 그래서 자르기가 좀 쉽지 않아서요. 가위로 좀 자르는 그런 냉면이 함흥냉면입니다. 그래서 비빔으로 먹기에는 함흥냉면이 더 맛있습니다. 제가 잠깐 딴 데로 샜지만 요 함흥이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로 치면 지금 북한이라는 곳에
끝 중국하고 맞닿는 지역에 있는 지명이고요. 차사는 벼슬명, 관직명인데 임금의 명을 받아서 임금의 명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 벼슬을 차사라고 합니다. 함흥차사는요, 함흥으로 간 차사가 돌아오지 않는다 에서 유래한 말로 심부름을 가서 깜깜무소식이거나 또는 회답이, 답변이 더딜 때 함흥차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함흥차사는요, 조선 건국과 관련 있는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말인데요. 얼마 전에 이방원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방원과 이성계, 아버지 이성계와의 일화가 담겨 있는데요. 사실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사랑하는 막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배다른 형인 이방원이 굉장히 그것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동생을 죽여요. 그러면서 왕위를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정종 다른 아들한테 물려주고 함흥 지역으로 떠나버리거든요. 그 이후에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방원이 태종에 등극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달라고 차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성계가 화가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차사가 오면 화살을 쏘아 죽이거나 또는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놓고 돌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함흥에만 가면 이 차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함흥차사예요. 이후 나중에 태종이 박순이라는 이성계와 같이 동학했던 사람을 함흥차사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 박순이 갈 때 어미말과 새끼말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 새끼말을 묶어놓고 어미말만 타고 그 이성계를 만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미말이 새끼말을 놓고 가니까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왜 새끼말을 안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박순이 말을 해요. 이게 짐승도 이렇게 어미와 자식이 떨어지기 싫어하는데 라는 말로 돌려서 태종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주고 또 하나 더 나아가 자기가 또 죽으면 돌아가지 못하면 자식들이 자기를 또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러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 박순은 돌아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성계가 마음을 돌려서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 지명에 살고지다리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태조가 만나는 지역의 그 다리에서 이성계가 태종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다고 합니다. 차마 죽이진 못하고 그 화살이 꽂혔던 다리를 살고지 다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근처에 있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서울에 오시거든 그런 곳을 답사하면서 함흥차사와 관련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흥차사는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번 차사로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 거기에서 유래돼서요. 심부름을 가서 깜깜무소식이거나 또는 회답이 더딜 때 비유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안 나올 때 함흥차사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럴 때도 쓰고요. 아버지가 뭔가 심부름 시켰을 때 또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일을 맡겨서 진행을 시켰는데 답변이 없을 때 이럴 때도 함흥차사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즉 한국에서 많이 쓰이고 사용하는 사자성어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익혀두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좀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긴 한데요.
정말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다음은 이제 조삼모사를 설명할까 합니다. 이 조삼모사는요, 여러분들이 한국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조삼모사만 쳐도 엄청 많은 수많은 만화 패러디가 뜰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만화 내용을 보면 실제 조삼모사 내용과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쓰셨으면 해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조자는 아침 조자이고요. 삼자는 석삼, 모자는 저물모. 그래서 아침 조자는 아침이라는 시간이고요. 저물모자는 저녁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자는 넉사자인데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뜻 자체가 요거는 고사 일화를 아셔야 되는데요. 옛날에 그 중국에서 원숭이를 좋아하는 송나라 사람인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숭이를 굉장히 많이 기른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먹이가 어느 순간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먹이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게 아니라 말을 했어요. 내가 먹이를 줄 게 모자르니까 아침에는 3개의 도토리를 주고 저녁에는 4개의 도토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3개를 먹고 살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시 얘기를 해요. 저공이. 그럼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럴 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실제로 하루에 받는 도토리 개수는 7개로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3개, 4개일 땐 화내다가 4개, 3개이니까 좋아하니까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조삼모사가 되는 것인데, 주인 그 저공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얕은 꾀, 즉 3개, 4개, 4개, 3개, 7개라는 총량은 변함없지만 그 얕은 수작으로 남을 농락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할 때 조삼모사라는 요 단어를 사용해요. 이렇게 저공 입장에선 남을 속일 때 쓰이는데 원숭이 입장에선 어떻게 되냐면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을 모를 때, 이럴 때 조삼모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주로 남을 농락하는 행위로서 조삼모사라는 말보다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만 알고 큰 결과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좀 멍청하다, 좀 저 사람 좀 뭔가 모자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조삼모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요 패러디가 많은데 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패러디 만화를 보시면 뭐 이제 저공 같은 사람이 뭔가를 제시하면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막 박수를 치는데 그게 결국은 같은 조건이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조금씩은 다르게 활용을 하고요. 요 조삼모사는 사실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하루라는 그 계산으로 볼 때는 7개라는 걸로 같지만요. 요건 좀 돌려보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아침에 3개를 받고 저녁에 4개를 받는 걸 약속을 했는데요. 이 원숭이가 점심에 죽어요. 그럼 3개 받는 게 나을까요? 4개 받는 게 나을까요?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사성어의 유래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전달하지만 그것을 또 다르게 잘라서 본다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 요 조삼모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냐면 지금 필요할 때 제공을 해주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게 4개인데 지금 3개를 주는 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즉 지금 내가 아플 때는 약이 필요한데 돈을 주겠다. 근데 이 돈으로는 약을 못 사요. 그럴 땐 약을 주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삼모사를 단순히 이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꼭 이렇게만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조삼모사는 다르게 한번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개념은 좀 다르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조삼모사는 사실 마케팅 쪽에서 많은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활용을 좀 해보세요. 예, 그 다음은 좀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건데요. 세옹지마라는 아주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사자성어라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세자는 변방 세자고요. 변방이라는 뜻은 국경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경지역의 늙은이 옹자, 노인이라는 뜻이고요. 세옹이라는 말 자체는 국경지역에 사는 노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자는, 갈지자는 한국어의 뭐뭐의 속격이 된다고 했지요. 말맞자. 그래서 국경 지역에 사는 노인의 말. 그래서 변방에 사는 노인이 기르는 말이라는 뜻이 사실 세옹지마. 한자 뜻은 그래요. 근데 이 사용의 뜻이 변화가 많은 인생의 기륭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요 세옹지마를 사용하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중국의 전국시대라고 전쟁이 많이 있을 때의 일이에요. 이 변방에 사는 이 국경지역에 사는 노인이 아주 좋은 말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니까 요새로 치면 이 말은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노인한테 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니까 노인이 웃으면서 이게 좋은 일이 될 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잃어버리고 실성했나 보다, 저 노인이.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말이 그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여자친구라기보다 결혼해서 부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말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다.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노인이 기뻐하지 않고 이게 슬픈 일이 될 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인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돼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와서 아니 아들이 다쳤으니 어떡합니까? 불구가 됐으니 저런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노인이 얼굴 변화가 또 없이 이게 좋은 일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인이 참 이상하다 이러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건장한 남자들은 다 전쟁에 끌려가거든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은 군대 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걷지를 못하니까 군대로 끌려가지를 않아요. 군대에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어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온전히 생을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예측할 수 없다. 지금 나쁜 일이 닥쳤다고 해서 이게 정말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이게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세옹지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옹지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것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한테 세옹지마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질문 시간도 받아야 해서 마지막 수업을 좀 넘어가서 제가 요 이구동성이나 일치월자 이런 말들은 넘어가고 아까 처음 했던 회자 정리의 뒷말을 할까 합니다. 회자 정리의 뒷말에 거자필반이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자필반이라는 것은 갈 거, 놈자, 반드시 필, 되돌릴 반자. 그래서 간 사람은, 즉 떠난 사람은, 필, 반드시, 되돌린다. 떠나간 것을 되돌린다니까요. 되돌아온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회자 정리가 만난 사람은 떠나는 것이 이별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자필반은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헤어지면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거자필반을 사용합니다. 저랑 오늘 이렇게 회자 정리해서 거자필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마지막 거자필반으로 사자성어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한국문화 강좌 하는 이 사업팀 안에서 한문 연수 펠로십이라고 해서 한문을 한자성어가 포함된 한문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이 마음에 들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데에는 한자어 공부가 필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저런 거 처음 봐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국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수업 마치기 전에 질문을 받을까 합니다. 수업을 마치면 안 되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지금 표리부등 반대말은 표리일체라고 물어보셨는데 표리부동의 반대말이 아니라 표리부동과 같이 쓰였습니다. 표리일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는 맞는데 표리일체라고 안 쓰고 그냥 저 사람은 겉과 속이 같다 이렇게 쓰죠. 이거는 사자성어로는 잘 안 씁니다. 표리일체에도 맞기는 하는데요. 쓰지 않는 사자성어입니다. 구밀복검은 표리부동과 같이 쓰이는 또 다른 한자 성어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좀 어렵지요. 그리고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면 좀 좋은데 제가 질문할 시간 드리겠다 했는데 사실 많이 드리지 못했고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수업 들은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 또는 또 다른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데 정확한 뜻을 궁금했던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 예, 아디티 학생이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 학생들도 한자를 잘 안 배운다고 들었는데 외국인이 한자를 꼭 배울 필요가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는 어휘는 한자를 안 배워도 돼요. 그 중학생 어휘까지는 한자어를 많이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개념어들은 다 한자어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통해서 경제, 사회, 문학, 철학, 뭐 이런 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뭐 대학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한자를 배워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가 외국인들 그 한문 아까 말씀드린 펠로우십 그 운영할 때 맹자를 가르치고 그 학생들한테 한자 검정 시험을 보도록 이야기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데요. 그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자를 배우기 전과 배운 후가 정말 한국어 이해하는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한자 공부를 좀 해두면 한국어 이해의 깊이가 확 깊어지고 더 전문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신다거나 번역을 하신다거나 한다라면 특히나 한자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편하게 한다라면 네, 뭐 그럴 때는 그냥 안 배우셔도 괜찮고요. 한자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암기입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써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많이 써보시고 많이 보시고 한자 자체를 자주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오늘 저녁이 아주 보람찹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제가 아까 일치월장 설명했어야 되는데 넘어갔고요. 한국어 열심히 배우시고 사자성어도 더 공부하셔서 한국과 관련해 팔방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